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시작부터 퀴즈 내시는 네. 거예요? 네. 아마 쉬울 거예요. 나이팅게일, 네. 백의의 천사, 주사기. 아유, 확실하네요. 예, 주사기 공포는 있지만 어쨌든 주사기에서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확 와닿았으면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정말 너무 현장에서 진짜 안쓰럽게도 애를 진짜 많이 쓰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별명을 또 하나 짓고 싶어요. 코로나의 영웅. 그렇죠. 이야, 요즘에 뉴스나 TV 보면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한 그래요. 1년 이상 고생하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유의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하신 분들은 몸을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몸을 만짐과 동시에 영육 간의 강건을 정말 힘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영원한 언니 같은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너무 영해 보이셔서 진짜 언니가 맞구나 싶은 김명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파견 1호 간호사 김명애 교수. 초등학교 때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며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 간호사가 된 이후엔 북한의 춥고 배고픈 현실에 궁휼한 마음을 갖게 된 김명애. 삶으로 실천하며 사역했던 목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속에 자랐던 딸로서 믿음을 본받아 이젠 간호학 마케팅을 비전으로 품고 달려가고 있다.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김명애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딱 봐도 군인의 딸 같지 않습니까? 강호정이 출신인 줄 아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입니다. 이건 5째째를 말입니다. 이 3째째랑 2째째랑 제가 취업을 해서 맡겠지만 취업 그 이상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선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마음일 때 외국 사람이 오죽하면 우리나라까지 맡겠어요. 그때 손잡아서 영접 기도를 절박할 때. 선교다. 교수님도 그 최전방 일선에서 활동 좀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매 학기 방학마다 이제 실제로 외국에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방글라데시나 인도, 몽골 이런 곳에 가서 같이 또 계속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우리 많은 후배들 그 바라보시는 눈이 어떠세요? 그래? 정말 남의 일이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가 다 아는 분들인 거고 또 간호사라는 걸 한 번도 저도 놓치고 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영원한 간호사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현장에서 이거는 어떤 보상과는 다른 보상을 받는다고 그 현장에 뛰어들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선후배님들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건강하게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시간을 헌신하고 계시는 세게 거예요. 돼야 되겠네요. 엄청 세게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생명을 향한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언니 같은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간호사를 언제 꿈꾸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우리 모든 친척이나 가족 중에 첫 번째 의료인이에요. 그러세요? 주위에 이제 간호사 의사 없었던 상황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TV를 보다가 텔레비전 요즘에도 나오지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 기아에 허동에서 막 팔이 막 붙어 있고 콧물 나는데 이렇게 손 져서 쫓아낼 힘조차 없는 아이들 보면서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저기 가서 애들을 세수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선교사가 됐을 때 가장 좋은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 네. 생각했을 때 간호사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꿈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예.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와. 저 요즘 생각하는 게 그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꾸는 꿈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너 모델아 하지 말고 네. 뭐가 되고 싶은지를 들어주고 그 이유를 들어도 충분히 역시 아이들은 무한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저러면서 직접 내가 경험했으니까. 네, 그렇죠. 아.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멋지세요. 교수님은 아주 그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간호학과를 딱 가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때 그 부모님들 반응 어땠어요? 부모님 저희 아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빠 목사님이셨고 또 사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엄마도 목사님이셨고요. 엄마도 목사님이시고.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 목회자 가정이군요. 아주 귀한 가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정말로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빠 목사님께서 처음 들으실 때 아빠 저 이제 간호학과 가서요 아프리카로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간호학과 가자마자 그래서 간호학과를 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빠께서 바로 그래 그럼 축복 기도해 줄게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딸이 주님의 딸이 저희 종이 여종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를 선교할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빨리 결혼이나 하지 무슨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어디든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귀하다, 감사하다, 축복했던 그게 아직까지 너무 선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근데 몇 마디 안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그 씩씩한 에너지가 저희한테 막 이렇게 파장으로 전해오듯이 그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은 아마도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목사님 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다른 직업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딱 봐도 군인의 딸 같지 않습니다. 군인이셨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강호정교 출신인 줄 아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군인의 딸로 살아왔죠. 그리고 아빠께서는 공군이셨고요. 공군. 멋있으셨겠다. 공군의 원사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군군으로 계속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아프신 것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목사님, 아빠 목사님 두 분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짜 군사답게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셨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도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엄마 아빠 기도 덕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에 또 나가는구나. 제가 했던 어떤 것보다도 그 두 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인데요. 군인이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신 것 같아요. 삶을 정말 목숨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빠 모습에서 목사님이 되신 아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많이 달라지셨나요? 어떠셨어요, 부모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안이 좀 아빠 쪽이 다 귀골이 좀 장대해요. 그래서 키도 좀 크고. 아빠 닮으신가요? 네, 저는 아빠 쪽이고요. 생김새도 좀 비슷하게 아빠 쪽을 그래서 갔는데 그 체격도 크시고 또 리더십도 원래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의 불교에서의 그 신우회처럼 회장까지 맡았던 분이셨던 아버님이요? 네,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웠어요, 사실. 네, 되게 단숨에 끊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좀 유쾌한 사람인데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집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근데 엄마 아빠 두 분 다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셨는데 특히 아빠 목사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거를 정말 그렇게 끊으시고 하나님께 늦게 돌아온 만큼 정말 끝없이 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직접 운영하는 교회도 없으시고 하는 게 없으시니까 노방전도 하는 게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는 공군 시절에 공군이실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게 자기는 이게 나의 목회 현장이다라고 20년 전, 30년 전 되겠죠.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대방역 앞에서 노방전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가난 판정을 받으시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을 때는 딸의 입장에서는 조금 원망스러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빠를 너무 일찍 충성된 종을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아빠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저는 이만큼 생각한 적이 없는 게 기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당연히 살아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아빠 드디어 이제 뭔가 또 간증집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간암 판정 받았지만 일어나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아빠가 간암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도 그 전 CCC에서 훈련 받았는데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다 참여했고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있던 의료선교부에서 활동하던 곳에서 하던 모든 그 진료, 의료 봉사, 의료 선교 다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파서 간암으로 생사를 헤매는 중에 병원에 계셔도 딸이 그런 모든 활동하는 것도 계속 기도를 후원하시고 저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활동을 다 멋진 가정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빠께서 목회를 얼른 하고 싶어서 사실은 공군을 이제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그때 마침 김일성 사망 사건이 터진 거예요. 큰 사건이 터졌군요. 그래서 사직서가 반려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안 된 겁니다. 모든 군인들이 지금 더 집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미 안양에다가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하신 상태였는데 사직서가 처리될 걸 아시고 근데 개척교회에서 모든 것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금요철야 다 하시면서 다시 또 노방전도 하시면서 공군의 일도 다 충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상황이니까 아마 건강이 급속도로 무리가 되셨겠네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골장대한 아버님께서 장군 같은 분이 쓰러지시고 제가 학교 수업 받는 중에 저는 임종을 못 지켜봤거든요. 엄마께서 마지막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일어나시다가 툭 떨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받고 달려가는 그 택시 안에서 그 뭐 멈출 수 없잖아요. 눈물은. 근데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은 정말 안 했었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영정을 보고 멈출 수는 없는데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정말 했어요. 그 고백했던 그 순간에 아빠가 하신 사역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막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는 내가 배운 내 훈련이 아니고 아빠 엄마가 알려주신 것은 아니다.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원망하진 않지만 참 지금도 많이 그립죠. 자기 부모님은 맞아요. 언제 생각해도 그립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 엄마, 목사님의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오는 자체가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입장에서 날 닮은 딸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조문객도 많으셨다고. 그 조문객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롤모델 우리 아빠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공구 참모총장부터 별다신 분들부터 그리고 정말 그 비닐하우스에 사시면서 이렇게 목발 짚고 오시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께서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 드러나나 봐요. 저는 그게 우리가 막 나 도왔다, 뭐 했다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걸 저는 정말 좀 배웠거든요. 배우고 열심히 하늘에다 포인트만 쌓으면 되는구나. 언젠가 필요할 때다 꺼내시는구나 느낌이 드는 게 그 수첩을 봤는데 정말 20군데가 넘는 곳을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정액으로 배달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흔적들 그 저한테 얘기한 적 있으셨어요. 영희야 이렇게 한 군데 한 번에 많이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곳은 그냥 꾸준히 도와서 이거는 이제 김상 목사님 보내주시는 거는 전기세를 써야지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목객들을 보는데 정말 장애인부터 총재까지 오시고 또 저희 아빠께서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제 자랑이니까. 그 공군 원사의 급여가 얼마나 박합니까? 저희는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쁜 옷도 입어본 적이 없고 자랐던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반지하 생활도 해봤고 어렵게 살았는데요. 아빠께서 너무 많은 곳을 도우시니까 금액을 떠나서 세금 조사가 들어왔나 봐요. 세무조사. 좀 이상하다. 김상훈 원사가 너무 여기저기다 많이 뭔가 돕고 있다. 이거 돈 어디서 하는 추적해라. 추적이 들어갔는데 딱 결과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조사하다가 표창을 받으셨네요. 제가 고이고이 보직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모습은 많이 정말 알리고 나눠서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늘 제 장례식장을 꿈꾸면서 잘 살 수밖에 없는 또 동기가 되주죠. 근데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걸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또 목격을 하신 거고 그래서 왠지 사실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면서 간호사가 되셨는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북한 개성공단에 파견된 1호 간호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원래 아프리카였는데요. 그때 의료선교대가 열렸어요. 1학년 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의료선교대가 이제 크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전 세계 의료선교사가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어떤 강의를 들을까 이렇게 보다가 북한 강의가 있길래 들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얼어 죽으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북한이었구나를 처음 안 거죠. 왜냐면 굶어 죽는 나라는 많아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가야겠다 했는데 얼어 죽기까지 하면서 굶어 죽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실은 손을 들고 북한이구나 헌신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탁 왔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북한에 이제 이런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가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이제 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 북한을 위해서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 오히려 어떤 교류가 있지만 그때는 아예 너무 먼 나라. 맞아요. 너무 멀고 너무 단절이 돼 있었으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여서 그 뒤로 단기 선교도 저는 다 홍콩, 바한대기에서 홍콩 공산국가들로 중국 이런 데로만 갔었거든요. 그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북한으로 했던 거였는데 개성공단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근로자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파견된 근로자를 돌볼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강호사가 필요하고 저는 너무 감사했죠. 드디어 그 땅을 밟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간 강호사라서 서류가 없었대요. 누가 갔는지 이런 것도 어떤 그냥 아무것도 무의 상태에 간 거야. 컨테이너에 간 거야. 컨테이너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북한에서 갔었다 개성공단에 다른 결핵협회 어떤 분이 그 1호 간호사 그러면 교수님이세요? 하면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언젠가 드러나나 봐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 개성공단 갈 때 북한인데 어머니가 어머니 목사님이시다면서요 또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어머니 또 목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또? 우리 엄마 목사님도 또 엄청난 분이신데요. 그 엄마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아빠는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 부부 사이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말씀해 주셔서 그 누구도 끄떡끄떡했지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사도 바울처럼 아빠 돌아가시고 전도사님이셨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또 지하의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빠가 공군이셨기 때문에 순직이 되셨어요. 그리고 간암이지만 순직 처리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충성되게 나라 일을 하다가 간암 판정을 받은 거라고 인정을 받아서 현초원에 가시면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한테 쓰신 적이 없어요. 그 뭐라고 화도 받은 적이 없어갖고 기억도 안 나지만 유종 연금 같은 거를 받으시는 거를 지하교회를 개척하셔서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 어르신들 천국 가기 직전에 어르신들을 다 수요일마다 모셔가지고 밥을 해서 밥을 퍼주시면서 가실 때 차비 조금씩 다 전달드리고 명예야 가시기 얼마 안 남으니 어르신들을 이렇게 위해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멋지시다. 그래서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지하 교회에서 정말 또 목숨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셨다면서 또. 췌장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힘드셨었겠어요. 췌장암이면. 암 중에 통증이 가장 세다고. 힘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 췌장암 판정 받으시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근데 개성공단 가실 때가 어머니 투병 중이셨던 시기였었나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사실 개성병원 제가 이제 그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마지막 2달 뒤에 추천하셨거든요. 빼짝 마른 몸으로. 아니 그러면 개성공단 들어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개성공단 들어가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장 안 좋은 상태였고 그때 저는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이 되는 너무 게 알죠. 아는 게 병이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소천하신 날도 보는 순간 많이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췌장암이시고 꽉찬 마른 몸을 가지시고 제가 북한 들어가는 날 아침에 이렇게 운동화 끈을 막 묶을 때 뒤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시면서 명예 네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건 아빠의 기도 때문이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10년 이상 라디오 보내기를 했었고 계속 기도를 심었던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속에 자랐고 내가 그래서 땅을 밟은 거지 제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뭐 잘나서 갈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돌이켰을 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제대로 또 살아내는 딸의 삶을 또 우리 교수님께서 살아오신 게 아닐까. 너무 감동입니다. 예. 근데 사실 아버님께서 그렇게 미리 북한 땅에 라디오를 보내시고 기도를 뿌리시고 직접 또 개성공단을 가신 거잖아요.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가보시니까 또 의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너무 실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막상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아빠께서 그렇게 신고 계신 땅이었다는 걸 사실 몰랐다가 알게 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의료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많은 훈련을 또 받았거든요.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런 컬러가 없어요. 좀 화사하게 제가 핑크 입었는데 그 핑크, 뭐 빨강, 뭐 노랑 이런 컬러가 없이 제가 거의 한 4계절을 들어가서 봤다 하더라도 나무가 없어요. 그 저는 그게 푸르름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고 흙바닥, 흙 그리고 나무가 없고 뭐가 건물들이 막 있는 게 아니니까 칼바람. 저는 군대 안 갔다 와봐가지고요. 군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군요. 뭔가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뭐 철원 갔다 오신 분들 칼바람 얘기할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살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정말 들었고 그리고 그 95년도 고난의 행군 그때 시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굶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위와 싸우는 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11월 지금 이렇게 추울 때는요 너무 추울 때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맞아봐서 칼바람을 맞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봤을 때 집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폐가인 줄 알았던 집도 있고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 얘기니까 또 글쎄 좋아졌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근데 평양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그 포기한 땅이라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키가 크세요 하셨는데 북한에 갔더니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너무 큰 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잘 못 드시니까 또 성장을 많이 못 하셨죠. 키가 좀 작으시죠, 북한 분들이. 그 오죽하면 북측병원에서 저 키 큰 여자 동무 누구냐고 자꾸 물어봤대요. 너무 눈에 띄셨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두 절대 안 신고 낮은 단화만 신고 갔는데도 그들이 혹시 나를 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저렇게 컸을까 생각할 그런 마음이 들까 봐. 그리고 그 추운 날 이런 바지 자락이 팔락팔락 날리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게 사실 얼마나 보이고 이런 안에도 이런 뭐가 입는 게 아니라 러닝쇼스만 입고 계세요. 의사분들도 의사가운 속에 러닝쇼스만 입고 계시고 저는 이게 무슨 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사계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지 발사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무슨 소리가 있지? 신발이 없어서 발을 싸는 게 정말 발사계던데요. 양말이 없어서 발사계가 아니라 신발이 없어서 발사계를 한 것도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또 의료 현장은 특히 병원에서 우리가 많은 걸 갖다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소독약 같은 것도 한 번에 하나 쓰면 안 되고 여러 번 쓰고 막 이렇게 너무 귀하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받고 주사기 끓여 쓰는 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의료진들 생활은 어떤 것 같으셨어요? 뭐 기계가 없는 건 아니고 갖다 줬기 때문에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잘. 추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기가 안 좋으니까? 공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밤 되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 와요. 그래서 줬던 기계들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예전에 전쟁 시대에 끝난 다음에 했던 뭐 이렇게 뭐 깔때기 모양의 듣는 걸 가지고 듣는다든지 산모 배 산음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모습을 많이 좀 봤어요. 좀 충격이셨겠다.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좋지 않은 부분이랑
또 특이한 거 하나는 이제 한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개원하시고 네. 우리가 그 밑에 고용돼서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다 동무더라고요. 의사 동무, 간호 동무. 정말 네. 평등한 건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간호 동무들이 의사 동무랑 네. 환자 동무랑 다 같이 얘기하는 모습도 보면서 약간 다른 점도 있었던 것도 있었고 네. 등등 있었는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여기 간호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없었고요. 네.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야전 뭐 이런 야전 군의관에서 배우는 거 또는 그냥 간호 학원 같은 거에서 최장 긴 건 2년짜리 대학처럼 있대요. 거의 실습하면서 배운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적인 바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여쭤보는 질문들이 그래서 교수 동무 말입니다. 이건 5제째를 말입니다. 이 3제째랑 2제째랑 내가 자꾸 이게 째째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어를 쓰니까 CC라고 표현을 하는데 러시아어를 써야 돼. 거긴 러시아 소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째째가 제가 순간 그게 째째가 CC였구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언젠가 내가 강화대학을 세우게 되면 여기서 정말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사실 꿨게 되는 동기가 된 것도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 상황이 북한은 어떨까? 조심스럽지만 좀 예측하신다고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북한 일단 제 생각이 소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인데요. 개인적인 소견. 그렇죠. 코로나가 일단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북측은 원활하게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하는 원칙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일단 아닌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이제 퍼졌을 경우는 북측에서는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처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험한 사람이 생각되게 되면 어떤 치료가 아닌 직결적인 뭐 처치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출되는 순간 그 사람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위험해지지 않을까. 제가 봤던 거는 그런 거였고 들었던 것도 한 가지 통제는 되겠네.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못 움직여요. 절대 못 나오죠. 강력한 그런 건 통제. 통제가 되겠다. 왜냐면 제가 북측이 아니라 중국 단동에도 사실 허가를 받고 그 북측 사람들을 도와주러 의료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2년 정도. 그때 처음 만난 북측 사람들은 이제 탈북자도 아니고 개성공단 사람들도 아니고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남측 사람을 처음 보는 거죠. 정말 그 순간 긴장한 눈동자를 봤는데 다 저 숨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숨어서. 숨어서 보고 따가우셨겠다, 있더라고요. 키 큰 동무 하나 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나 누군가를 외부인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은 극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경험 하셨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대신에 북한에 보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너무 귀한 책을 냈어요.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해. 그러게요. 널스 브랜딩. 널스 브랜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널스 브랜딩. 두 단어의 조합이 굉장히 낯설어요. 네, 맞습니다. 신조어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널스 띄고 브랜딩 할까? 나의 신조어를 만들자. 그래서 널스 브랜딩 한 단어로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간호사는 브랜드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간호사라고는 정확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 누구랑 가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독으로 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끼리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간단한 검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동등한 게 아니라 약간 따라가는 느낌처럼 많이 느껴지는 거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가 맞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라고 한 하나의 전문직인데 너무 그렇게 인식되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에게 부어주신 많은 그 은혜와 경험들,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던 것들을 좀 담아서 우리도 간호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간호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병원에서 그런 경력을 쌓으면 퇴직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병원이 아니어도
현장 어디에서든 그걸 다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차 간호사로서 책을 한번 써도 되지 않을까. 진짜 이제. 도가니시네요. 나이 나왔나요? 20년 차. 20년 차. 미련이 않았습니다. 위로 20년 되시고 아래로 20년 후에 근데 책 내용을 보니까 그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의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보면 신규 간호사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을까?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저는 이게 너무 짠했어요. 간호사 버티기 살아남기. 예, 여기에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중도의 길을 바꾸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호사를 하게 하신 이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군사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계속 훈련받게 하신 상황에서 요즘 태움, 간호사의 자살, 우울 이 단어를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단어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 많은 미디어나 매체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건이 생기니까 버티지 않으면 뭐 살아남는 현장일 수 없잖아요. 아까처럼 죽음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간호사인데 오히려 그냥 그런 내 직업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못 버티고 뭔가 힘듦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요즘? 꽤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 아닌가요? 목사님은 몇 프로 보세요? 이직률이? 뭐 한 10% 정도 될까 말까? 40%? 보신 거 아니시죠? 진짜 40%요? 맞추셨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44%까지. 44%요? 아니, 어렵게 홍보해가지고. 그래서 강원학과를 더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이직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로 몇 가지만 좀 얘기해보세요. 간호사로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평균 10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 적은 5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3교대로 돌아가는 그 업무 가운데서 다른 선진 간호, 물론 후진국은 더 적게 일하겠지만 선진 간호를 하고 있는 곳에 비하면 우리 업무량이 많게는 2배, 더 많게는 4배까지도 그를 감당해야 돼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신장 기능도 많이 안 좋아졌죠.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는 또 죽고 사는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에 있는데 다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지 안아줄 게가 아니라 또 실수했네. 용해 주시하면서 태운다. 너 때문에 뭐 어떻게 된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덜컥 겁도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현장이어서 그게 더 심하겠어요. 그거를 딱 붙어서 딱 1년 동안 붙어서 가르치는 어떤 다른 나라의 사회와 다르게 우리는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는 숨차는 정도가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 또 요즘 친구들 뭐 다 1명, 2명 나와서 귀하게 또 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내가 월급을 받고 여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에서 아마 많은 선택들을 일단 이직을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년 정도 경력을 쌓는 경우에 3년 차들도 좀 많이 없어요. 3년 차들에서 이제 3년 경력을 쌓으면 어디든 많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품귀 현상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간호학과를 2배 이상 만들었거든요. 2배 그 이유는 이상요? 간호학과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꾸 다 나가버려? 그러면 더 찍어내자. 표현이 죄송합니다. 더 많이 배출해서. 만들어내자. 근데 그런 가운데 간호학과에 정말 준비된 교수님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심장이 따뜻한 간호사들이 많이 또 나와줘야 아프실 때 나를 누가 돌보면 좋겠어요. 따뜻한 눈 바라보면서 어디 아프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실 이게 간호거든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아프거나 학교 예방 수사 받을 때 하얀 가운 입은 예쁜 누나가 찔러주면은 이 마음은 기분 좋거든요. 아파도 예쁜 누나예요. 그런 보람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보람 쪽으로 한번 좀 너무 귀한 일이다. 이런 데 보람이 있다. 혹시 뭐 한두 가지 좀 소개 한번 해보시죠. 저를 또 이제 사실 겸임 교수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강단에 세워주신 이유가 아마 간호학과 학생들한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해주라라고 하는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지금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거짓 하나도 없이 만약에 여지껏 했던 많은 일들을 제가 해봤잖아요. 다양하게 해봤는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책에도 썼어요. 네. 저는 주저없이 중환자실 가겠습니다라고. 삶의 현장, 생의 현장. 정말 젊은 나이에 죽고 사는 걸 너무 많이 보긴 했으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어떤 이 동작 하나, 말 하나와 판단 하나로 사람이 살고 죽는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은요. 그건 떠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물론 돈을 받죠. 근데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으면 맞아요. 그 의료 현장에 있을 이유, 존재 가치,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나,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를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굉장히 크더라고요. 찾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왔겠지만 취업은 100%잖아요. 취업 그 이상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계속적으로 구상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또 대표님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IMRN? 이건 무슨 회사인 거예요? 저희 주식회사 IMRN의 주식회사예요, 심지어? 대표 김명희입니다. 아유, 대표님. 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널스 브랜딩 책도 쓰고 한 이유 중에 간호사가 브랜드가 돼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은 게 저한테 그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제 저출산 때문에 환자도 없어지고 있어요. 환자조차도 없어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외국에 있는 환자를 수입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2009년도부터 시작됐고 근데 그것에 대한 글로벌 인재 그 양성 교육을 저한테 맡기셔서 했던 적이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10년 전에. 네네. 보니까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이 사업 분야가 보니까 의료인은 한 명도 없고 관광 쪽만 잔뜩 있는 거예요. 제목은 의료 관광인데. 근데 의료 그 관광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 뇌종양이나 간암으로 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마음일 때 외국 사람이 오죽하면 우리나라까지 왔겠어요. 근데 손잡아서 영접 기도를 절박할 때 선교다. 우리 선교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전 MBA를 한 것도 그때인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이런 의료 관광에 전문적인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같이 맞물린 게 회사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의료 관광 분야하고 이제 교육자,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하시랴 사업하시랴. 그러니까요. 몇 시간 주무세요? 아니 또 뭐 코로나 시대에 오기 전부터 뭐 영상으로 뭐 교육하는 자료도 만드셨다고. 어떤 자료들이 세 건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진짜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 다 심어 놓으신 거네. 그거 정말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정말 아주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님 심은 기도가 있으니까 김명희 너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뭐야? 파니가 또 뭐 해줄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너 뭐 할래? 물론 저의 뭐 의와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 없지만 3, 4년 전부터 제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를 가서 거기 강호대학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호사를 가르치고 대학원을 대학원 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갔다 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배우고 물어보는데 제가 와버리면 남겨진 게 없으니까 또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느꼈던 게 영상을 제작해서 반복할 수 있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영상 제작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영상을 제작해서 아니 교육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법인회사를 설립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간호 실무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또 갖고 오게 된 거예요. 6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할 때는요. 제가 제 비전이 이제 북한의 강호대학 세우는 거잖아요. 강호대학 세울 때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만든다 생각을 하고 만든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군요. 네, 그 연구과정을 더 펼쳐가지고 나라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간호 실무 영상을 막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 촬영 오기 전에 이제 지금 1월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 31일에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또요? 코로나 현장에 바로 투입되잖아요. 지금. 바로 투입되니까 오랜만에 가는 사람, 신규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가서 본인이 감염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코로나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을 위한 간호실무 영상을 저희가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만든 영상을, 이 영상은 내가 잘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자막을 처리해가지고, 인도, 방글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북한까지. 전 세계로 갈 수 있겠네요. 보내도록, 기도 제목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셨네. 그러니까.
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지금 앞에 이게 책임 네. 교재예요? 네, 저희가 무슨 에세이집 같은 교재예요. 아까 간호사들, 간호학생들 4년 동안 정말 빡빡하게 공부하거든요. 정말 많은 지식을 공부해야 돼서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사가 못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 면허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네. 뭐 미국 간호사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리고 간호사가 되는데 수험생이 되다 보니까 또 숨도 못 쉬고 막 달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첫 교재인데 간호학의 가장 핵심적인 8가지 과목이 다 들어갔어요. 그 안에요. 제목은 3권으로 끝내는 이지만 근데 수험서를 보면 너무 다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힐링이 필요하더라고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표지를 그렇게 만들지 말자. 책 많이 파는 것보다 책 표지 보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느낌 있게 만들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동방 박사가 봤던 웨스팅 별 따라서 나름대가 막 찾아가는 비전을 꿈꾸게 하는 맞습니다. 책이네요. 이거 별을 비전을 나아가는. 그래서 이 표지 보고도 조금 위로와 힐링 얻었으면 좋겠다 했고 이것도 수험서인데 되게 홀로그램하네요. 보는 순간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게끔 하려고 그냥 만든 거 없고 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게 수험사니까 너무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다른 따뜻함이 있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다 의미가 있어요. 무지개로 언약의 말씀처럼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이번에 회사 설립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를 해서 사실 선한 일은 말로 하면 안 되긴 한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해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선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북에서 온 학생들은 아까 말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대학에서 잘 못 살아남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식이 많이 떨어지고 간호사로 그 병원에 가도 잘 적응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만약 간호동무가 한 명 넘어오거나 간호사에 가고 싶은 북측 세터민이 있으면 저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분들을 같이 이렇게 길러내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걸 다 제작을 했어요. 이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번에 10명을 모아서 학점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 또 스터민 학생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또한 여러 번 떨어진 학생들. 그래서 스터디를 저희가 그냥 코로나로 힘들어하니까 저희 3명의 교수진이 딱 붙어가지고요. 와, 완전 고급 그래서 과외를.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이 느낌 그대로 같이 갑니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거를 몇 명이 되든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큰 프로젝트네요.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살리는 진행했던 것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책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진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호사들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들이 아픈 상황이잖아요. 태움, 버티기, 자살, 우울.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만든 게 We Are Nurse라고. We Are Nurs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We Are Nurse니까 우리는 간호사 이런 뜻 말고도 We Are Nurse. 그래서 우리 명예로운 사람들이다. 우리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들이다.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We Are Nurse 사이트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어서 We Are Nurse를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 We Are Nurse 사이트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 열악한 나라든 선진의 나라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쌓여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We Are Nurse가 간호사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같이 운영할 때 어떤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흘러나가는 쪽으로 해서 국가고시나 간호학에 대한 것도 물론 영상이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외에 경영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 의료 관광에 대한 전문가 만드는 과정들을 다 만들어 넣어서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힐링 받고 또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북한에 간호대학 세우는 것도 꿈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선교사 외에 교수라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사업가도 없고요. 근데 눈 떠 보니까 간호학 박사가 되어 있고 힘든 과정이었죠. 간호학 박사도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꾸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정말 이게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시고 특히 목회자 자녀분들 엄마 아빠의 기도 심은 것들 어디 안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북한의 강화대를 세우겠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교수가 되면서부터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같이 갈 교수진들도 되게 많이 모아놨어요. 손든 분들도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이버 대학이 먼저 세워지려나? 진짜로요. 진짜 그럴 수 있지.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던 많은 영상 강의들과 실무 강의들만 만들어도 벌써 2년 이상의 교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으로 제가 대학 이름도 지어놨거든요. 비전 간호대학이라고 개성 땅에 세우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영상으로 하면 더 빨리 세워줄 수 있겠다. 물론 빠르고 느는 건 하나님 뜻이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김영희 교수님의 비전과 삶을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키셨구나를 삶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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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교수님 대화하면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아버님, 어머님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정말 목회하시면서 헌신하셨던 정말 부모의 신앙의 유산은 엄청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열매가 참 크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 유산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제가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순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오늘 정말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도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